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 패턴 분석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추세선에 대한 패턴 분석을 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추세선. 예, 그리고 매물대 설명드렸어요. 벽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들을 한 번 더 추세선을 미리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 매물대를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패턴들에 대한 형태를 조금 더 다뤄볼게요. 자꾸 이 부분들을 거래량 파트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을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을 수반해서 추세가 전환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왔고, 그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의미 있게 쳐다보자. 그래서 매매에 대한 원칙을 한번 대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자꾸 이런 패턴들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매물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매물벽은 어떤 하락세를 거친 주식이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강한 저항대에 부딪히는 거죠. 강한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이런 매물벽이 형성이 돼 있는 저항선에 부딪혔다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는 이전에 이제 매수했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본전에 매도하려는 심리, 네, 이런 매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매수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 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향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 이전에 매수가 이루어졌던 그런 가격대, 이런 가격대를 뚫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짓누르게 되는데, 당연히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전에 사셨던 분들이 자신의 진입 시점까지 온다면 일단 주가가 회복되면 다 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그래서 전에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죠? 만약에 1,000원대에 어떤 주식을 샀다. 근데 1,000원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횡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결국 횡보하다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네,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주가가 1,500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본전가에 왔으면 이때에 대한 심리가 많이 적용이 돼서 싸다, 더 매수해야지 라고 하는 기존 참여자들의 매수 세례가 잠깐 들어와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 실적이 무너지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어떤 시장이 무너지거나 실적이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원래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반등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전 매수자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세력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매수를 1,000원대 했다가 5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못 팔아.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더 견뎌서 내 본전가에 오면 팔 거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 본전까지 왔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 본전을 찾으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본전가가 근처에 와도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벽이 전에 많이 형성이 돼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저항선에 부딪혀서 매도세에 부딪혀서. 근데 진정으로 갈 주식은 다시 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부딪혀서 내려가는 패턴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여기서는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거래량이 나와서 쭉 올려줬다가 거래량이 상당히 메마르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패턴이. 제가 이때 심리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그 난 매도할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매수할 사람도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심리를 많이 강하게 반영을 해서 이 저점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지지선 형태가 여기서 나와준다면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거래량들이 다시 또 나와주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메말랐다가 다시 나오고 메말랐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이 나왔다가 메말랐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왔다가 메말랐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왔다가 메말랐다가 이런 형태가 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SKC 코어 PI에서 좀 많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대를 반영해서 대입을 해봤고요. 사람들의 어떤 본성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을 할 때 크게 물렸던 종목은 본전에 꼭 팔려고 했던 심리가 있는데 당연히 분산 투자도 진행이 안 됐었고 크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 비중에 뭐 진짜 50% 이상으로 이 한 종목에 다 구성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주면은 정말 못 견디죠. 그래서 당연히 그 어느 누구나 본전에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절반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그런 심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서요. 그래서 매물벽에 엄청난 물량이 몰려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차트 전문가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은 경우에는 바로 사지 않고 돌파 후 안착해서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영상에서 저희가 회원님들 안내하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예를 들어서 BH가 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수해 왔다가 고점 부분에 있다고 누구도 느끼실 수 있죠. 이런 고점 부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 언저리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하기 직전에 매수하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회원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애널리스트님께서는 반대를 하셨다. 그 이유는 돌파를 하고 안착한 이후에 다시 돌아 나갈 때 매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여기가 저항선이겠죠? 저항선에 돌파를 해서 주가가 좀 빠진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다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돌파,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는 매수가 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처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물벽에 이제 물려 있는 물량을 뚫으려면 당연히 충분한 수요가 받침이 돼야 되겠죠. 즉 이제 매수세가 있다면 저항대를 뚫을 수 있겠죠. 강한 더 매수세가 있다면. 네, 그래서 충분한 수요는 당연히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한 심리들은 거래량,
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벽은 2년 이상이 되면 저항대가 상당히 약해져요. 예, 2년. 그래서 주가가 지금 2017년이죠. 2015년에 2014년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했다가 어떤 쌍봉 형태를 만들고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2년이 지났죠. 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매수하셨던 분들의 2년을 견디실 수 있었던 그 투자자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타기를 하다가 지쳐서 뭐 이런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다고 사그러질 때 이럴 때 다 전량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러다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뭐 거의 2018년 부분이 다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주식이 다시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저항선도 있을 거예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년 정도가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저항선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는 없다. 네, 어떤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에 대한 그 경신 값은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사실 뭐 이런 여기에 있는 매물대나 1, 2년 안에 있는 매물대가 더 작용을 해서 주가의 어떤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2년이 좀 지나서 어떤 주식이 2년 뭐 3년 전에 뭐 2년 전에 이런 고점 보였다가 쭉 내려와 있다. 그래서 여기 저항선도 이렇게 크게 산들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이제 매물대가 안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죠. 2년 3년.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태양을 그렸던 적도 있죠. 예, 그래서 태양빛이 받으면 트레이더에서도 태양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매수가 되게 좋은 구간들로 설명을 드렸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즉 매물대가 없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등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여기 뭐 얼마 전에 6개월 전에도 막 고점이었다가 금방 내려갔다가 50%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런 저항선들에 대한 매물대는 엄청나겠죠. 사실 그만큼 그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런 1차, 2차 뭐 다 뚫고 결국에는 전고점을 최고점을 어떤 경신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급등주들의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바탕이 꼭 돼야 된다는 그 이유들이 이런 어떤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로 인해서 고점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의 새로운 제품 및 어떤 시장 경영들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단기 수급이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갈 수는 사실은 가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만약에 전고점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저, 신고가를 경신할 때 신고가를 경신하고 안착하고 다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2년 뭐 이런 거 상관없겠죠. 2년 전에 뭐 매물대가 있니 없니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게 또 고점이라서 상당히 불안한 경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좋은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차트에 서울식품을 펼쳐놨는데 7월 7월에 어떤 단기 주식을 좀 많이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7일이었어요. 저희가 7월 7일에 매수를 했었고 이 종목이 저희가 사실 매수하는 종목은 상한가가 상당히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좀 놀랐던 적이 있었죠. 예,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의 상한가 두 번 상한가가 나올 뻔 하다가 이제 내렸던 그런 주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F분 이후에 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꼭 이렇게 방송 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 꼭 주의하시고요. 지금 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매물벽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여기 8월 2일에요. 8월 1일에 이제 일단은 7월 31일에 상한가 간 이후에 두 번째 이제 8월 1일에 25% 고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그 매수 어떤 세력들은 다음날 이렇게 상당히 빠지는 구간은 여기 차이가 20%나 나기 때문에 2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견디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대를 뚫지 못하고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졌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 저항선부터 여기 저점까지는요 거의 뭐 30% 이상씩 여기서는 뭐 4, 50% 패턴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구간대에 대한 어떤 급등 패턴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더 올라가도 사실은 뭐 진짜 엄청난 주식에 대한 성장은 나오진 않거든요. 어, 여기서만 이익 실현 하셔도 충분히 높았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때 70% 이상이었으니까요. 매수하신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에 대한 어떤 저항선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는 5% 이상에서는 사실 50%는 매도 가능하고 본전 로스컷을 매입 단가로 올리잖아요. 매입 단가로 올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너무 이런 5% 이상 구간에 뭐 팔지도 못하게 상한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나왔던 것은 이 구간에서 전량 이익 실현을 하셔도 엄청난 이익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저희랑 호흡을 많이 맞췄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셨던 그 회원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회원님들께서 단기 급등주들을 좀 많이 하시다가 오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팔기 힘들어 하세요.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올랐으면요. 네. 그 원리 원칙대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익 실현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꼭 한번 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차트 설명할 때 추세선을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선은 길면 길수록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겠죠. 추세선들이 이렇게 길죠. 여기서도 길고 수없이 이제 저항선들을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오니까 상당히 어떤 신뢰가 쌓이죠. 아, 여기 또 부딪히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네. 예, 이런 신뢰가 쌓였다가 나중에 한번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 이 저항선은 지지선 형태로 바뀌는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새로운 지지선 형태가 나오고 이 지지선을 또 저항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는 저항선 형태가 나오고 다시 저항선을 뚫을 때 이런 거래량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또 나오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시면은 어느 정도 좀 잘 따라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전에 이평선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그거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200일 동안 평균치보다 어, 주가가 상승하면 심리가 반영이 돼서 어, 거래량이 이제 선 반영할 때가 많기 때문에 확신 매수자들의 어떤 참여도가 많다는 것처럼 추세선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돌파할 때 200일 동안의 평균값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좋은 회사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 매수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추세선도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패턴 분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심리들, 그래서 패턴이 들어맞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요. 많이 말씀드렸죠. 네. 네, 헤드앤숄더형, 삼중 천정형이라도 하고도 하죠. 삼중 천정. 천정을 찍었다. 헤드앤숄더. 일단은 여기가 헤드겠죠. 그리고 여기가 숄더 부분이고, 추세선을 그어보자면요. 일단은 이런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선. 그래서 삼봉우리 세 개가 사람의 머리와 어깨처럼 어떤 그려진 패턴처럼 보이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의 전형적인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가 하락. 여기서부터 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리고 추세선을 하향 이탈 시에 좀 매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차 매도 시점을 여기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꺾일 때, 이럴 때 2차 매도. 그리고 기준선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어요. 기준선이 도달했는데도 다시 꺾인다. 뭐 여기 3차 매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 한번 보시면, 기준선은요, 대략 어떤 목선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수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흐름에 있어서 균형선의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떤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가 매도 매수 세력에서 균형점을 돌파한다고 보아서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드앤숄더에서도 이렇게 기준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향 돌파하면은 어떤 상승, 그리고 하향 돌파하면은 하락. 이것을 이제 기준선의 논리로 접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종가들이 저점과 고점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은 여기 이렇게 추세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매도, 반등이 나와서 다시 내려갈 때 여기 매도, 기준선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 매도. 네, 매도.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잡아볼 수 있고, 그리고 3중 바닥형,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를 반대로 이렇게 그려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이 어떤 기준선을 그려보자면요. 예, 여기가 기준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또 그려보자면 여기가 추세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수 시점을 바라봤을 때 이런데, 그리고 2차 매수 시점 돌아나갈 때, 그리고 3차 매수 시점 여기. 근데 저희가 매수하는 구간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갈 때 안착을 하고 또 저항선을 돌파하고 또 안착하고 다시 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 이론에서는 추세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컵 모양이 보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짝꿍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 구간에서 거래량이 마르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 저점 부분에서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저점 부분보다도 더 고점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도 모양을 봐야 되고, 얼마 기간 동안에 조정을 또 견디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의미 있는 패턴들을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그러면은 또 다시 어떤 모양이 다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저희가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청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3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방금은 역 헤드앤숄더형은 역 헤드앤숄더형은 3중 바닥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천정형은 이런 모습이 있겠죠. 기준선을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고, 제가 너무 기준선을 삐뚤빼뚤하게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랑 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기준선, 그리고 추세선은 이제 딱 그려지시죠, 회원님들도? 네, 추세선 딱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쌍봉 구간이라도 하잖아요. 쌍봉 이후에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 두 차례나 동일한 가격선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하락 모습입니다. 여기 저항선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을 보자면 추세선이 이탈할 때죠. 당연히 여기 매도. 그리고 2차 매도 시점도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패턴 돌아갔을 때 매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쌍봉 찍자마자 바로 꺾일 때 매도하는 전문가들도 간혹은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반대로 똑같이 이중 바닥형입니다. 네, 이중 바닥형은 이중 천정형을 거꾸로 돌려놓은 모습이겠죠. 그 바닥에서 이제 두 차례나 지지를 받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상승 패턴이고요. 여기 지지선.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두 차례나 지지를 받아서 상승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을 그려보자면 추세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시점은 여기, 그리고 기준선을 잡았을 때
기준선을 잡았을 때 돌아 나가는 자리 여기, 아니면 좀 더 내려온 다음에 간다면은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매수 자리는 저희랑 상당히 좀 비슷한 구간에 매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원형으로 좀 내려오는 원형 천정형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원형 정상에서는 어떤 줄어드는 특색이 있고, 거래량이 상승하는 동안 늘었다가, 거래량이 당연히 상승하는 동안 늘어났겠죠, 주가가. 그리고 이제 원형 정상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쭉 꺾이는 모습. 네, 그래서 원형 천정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원형 바닥형이라고도 하겠죠. 네, 그래서 원형 바닥형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다가 한번 꺾이고 이렇게 가는 거. 네, 그럴 때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에 대한 특징들이 좀 주어지겠고, 보합권을 이탈해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량을 당연히 수반을 하는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 추세가 아까 돌아 나갈 때 거래량들을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패턴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거래량과 이제 패턴을 같이 본다면 더 좋겠죠, 당연히. 좀 약간 특징적인 게 이제 뭐 V자로 이제 이렇게 V자 어떤 천정형도 있고 V자 바닥형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발 악재, 뭐 하락, 뭐 이럴 때는 이제 올랐던 조가가 돌발 악재,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빠질 때가 있고, 상승과 하락 사이의 각도가 되게 이런 각도가 유사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 때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높아져야겠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신뢰도 높으니까 더 올라가겠고요. 네, 이럴 때는 뭐 여기서 매수를 한답니다. 예. 근데 저희랑은 조금 먼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V자는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랑 좀 닮은 모습도 보여질 수 있어요. 뭐 11 이평선을 첫 번째 이탈하는 구간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패턴이 구성되는 모습은 뭐 어떤 하락 삼각형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상승 삼각형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뭐 주가가 뭐 이런 모습들, 네, 이렇게 빠지는 패턴들. 네, 그래서 뭐 이럴 때마다 잘라서 어떤 매도를 하자라는 추세고, 당연히 여기에 의미 있는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거, 예, 그것만 사실 더 중점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죠. 부딪혔고 내려왔다가 다시 부딪혔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어떤 내려오는 폭이 좀 좁아지면서 다시 가는 거, 예, 이때 이제 거래량 체크, 예, 하셔야 되겠고, 박스 형태의 매매는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지지선, 저항선, 뭐 추세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박스 매매도 이런 패턴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하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던 게 하락해서 박스권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지지선을 이탈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을 한다면은 여기서 매도해야겠죠. 지지선을 이탈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락 박스형 형태를 볼 수 있겠고, 상승 박스형은 다 아시죠? 이것도 주가가 형성돼 있다가 올라간다. 이때 거래량 보고 매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만 일단은 패턴을 아신다면은 다음부터 이제 주가 형태를 보실 때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반영이 되겠죠. 이거 서울식품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원형으로 좀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선이 부딪혀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시겠죠. 네. 사실 여기서 파셨다면은 이 기간을 두 달이 넘는 기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이후에 뭐 F1에 대한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면 이 모습이 안 보여줬었다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어차피 여기서 팔걸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이때는 단기적으로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F1 모습이 없었다면은 이때 이후는 뭐 다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의 이 구간에서의 욕심을 덜고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사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자면 저번에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헤드앤숄더 이거는 거의 뭐 기술적 분석으로 다루는 책마다 나오는 어떤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 바닥형 헤드앤숄더도 역 헤드앤숄더라고 말씀드렸던 그것도 당연히 이 형태를 나타내는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시장의 강력한 어떤 주도주가 아니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항상 100%라는 거 항상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반면에 이제 천정형은 상당히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또 신뢰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매도세가 강한 이 이후에는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조심할 점은 두 번째로 형성되는 이 어깨는요. 두 번째 형성되는 어깨는 반드시 왼쪽 어깨보다도 약간 아래 위치가 해 있을 때가 더 헤드앤숄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인했었죠. 저희가 그 디오 그 고점 부분 형태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여기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죠. 정말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왔었고 반등이 나왔다 다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그려보자면요. 네, 이런 기준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선 여기는 조금 못 미쳤지만 기준선 이탈을 정확하게 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 자리가 나올 때 이평선들이 존재합니다. 11이평선도 있었죠. 여기 또 11이평선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물량에는 좀 속지는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자. 이런 거래량이 나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 그립까지 보셨다면은 뭐 어떤 쌍봉 형태가 될 수도 있죠. M자형. 그런데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이 더 가려면 당연히 실적이 더 개선되는 구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면은 매도 자세가 좀 들어가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오히려 이런데 이제 매도세에 대한 출현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헤드앤숄더의 디테일한 어떤 설명 부분은 어떤 윌리엄 오닐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오른쪽 어깨가 좀 낮은 것들이 원래 정석이다. 예, 그런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다 세부적으로 이론마다도 100% 적용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100%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더 세부적인 어떤 분석 기법들이 더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수요와 어떤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많이 아실 거라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초 강의의 취지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그런 기초 회원님들, 초보 회원님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요, 당연히. 이 법칙들이 어떤 마트에서 여러 물건을 사려고 지불하는 가격은 그 상품이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느냐, 그거에 이제 가격이 달려 있죠. 예.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수요는 이제 매수세로 비유할 수 있겠고, 공급은 어떤 매도세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너무 비싼 가격이면 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면은 다시 주가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다시 저가면은 또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논리인데요. 보통주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억 주나 발행을 한 그런 주가는 공급 물량에 비해서 잠시만요. 제가 적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0억 주의 어떤 기업에서 50억 주나 발행을 했다. 주가 이런 이 주가 발행을 했던 보통주를 발행했던 또 주가는 어떤 공급 물량이 어떤 과하죠. 공급이 과하죠. 공급이 너무 많죠. 공급이 많다. 그래서 쉽게 어떤 주가의 패턴이 움직이기가 뭐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어떤 그런 주식들이 아니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엄청난 수요가 있어야, 즉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줘야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식은. 반면에 이제 500만 주다. 보통주 발행한 그 주식 자수가 500만 주에 불과하면은 어떤 약간의 의미 있는 매수 세력이만 들어와도 주가가 쉽게 급등을 하겠죠. 네.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한다? 사실 이런 논리들 때문에 개인 개별 투자자들이 우량주를 좀 기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발행주가 좀 작은 것들이 수익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형주에 좀 편성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등주 패턴들이 좀 거래량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은 거고, 저도 아예 주식을 아예 몰랐을 때도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됐었는데, 어쨌든 발행 주식이 적고 어떤 자본금도 작으면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급등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급락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예, 노련한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무조건 수형주를 택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전체 발행 주식보다도, 이런 전체적인 발행 주식보다도 대주주들이 보유한 채 어떤 시장에 내놓지 않는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사주를 사가지고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놓지 않아가지고 그런 주식들을 차감한 물량을 보죠. 예. 500만 주에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뭐 100만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할 수 있는 그 거래량은 400만 주로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경영진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자기 회사 주식에 애착이 강하고 그래서 사실 이 투자 판단 시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발행 주식이 많은 회사는 회사의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대기업이 그렇다고 수익이 뭐 우량주가 뭐 수익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런 모습이 또 안 보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어떤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익성은 무시 못했고 어느 누구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정말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다른 예외를 좀 따져보자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말 뭐 유동성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려면요. 정말 이런 경우에는 설립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됐고 그리고 몸집도 비대해져서 변화에 대응을 못할 가능성은 큰 그런 주가들, 그런 주식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패턴을 좀 생각을 안 하고도 이제 그 외에 어떤 요건들을 생각을 하자면 세계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1990년대에 대형주들이 주가가 주가 상승률이 소형주보다 앞섰어요. 네, 그런 해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겠느냐 그러면 네, 그런 현상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 회사들이 겪는 규모의 문제인데 갑자기 뮤추얼 펀드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돈이 막 몰려서 펀드 매니저들이 막대한 신규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는 사실 소형주에 투자 거의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좀 중소형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패턴들이 보이지만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어, 대기업을 당연히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자금을 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쏟아 부어지는 그 수요 현상이 발생이 됐고 대형 펀드는 자본금이 큰 기업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 공급 원칙에서 소형주가 더 선호된다.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형주가 더 선호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이런 점들로 인한 이점이 있다. 네. 대기업 형태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유동성 그리고 하락 변동폭이 작은 거죠. 하락 변동폭이 작고 하락을 거의 안 하고 재무 구조상의 어떤 재무가 양호하다. 리스크가 적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 펀드 매수세에 대기업 중에서도 몸집이 커도 주가를 소형주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상승시키기 충분했던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살펴볼 때 어떤 종목의 주가가 후퇴하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 거래량이 말라붙어 버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면은 더 이상 매도 압력이 없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갑자기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말라붙는 현상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나와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도 상당히 이런 패턴들이 보이면 정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서 매도 압력이 없는 걸 느끼니까 다시 시장 참여자들이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를 탈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고, 이는 이제 개인이 아닌 기관 및 외인, 기관 외인들의 매수세를 반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종목이 패턴 즉 모양을 형성하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평균보다 4, 50% 이상 증가하는 것이 좋아요. 예, 거래량이 40에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많을 때는 100% 이상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습이 보일수록 매수세는 당연히 탄탄하다는 거,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는 그런 좋은 주식들이 있다면 더 적용이 많이 되겠고요. 이런 헤드앤숄더에서는 뭐 속지 말자라는 모습 꼭 주의하시고, 고점 부분의 패턴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봉이나. 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은 뭐 일간만 보지 마시고 일간, 주간, 월간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시간에 제가 기관 외인들에 대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세팅하려고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요.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개인 보유 수량이었죠. 개인들이 그래서 왜 시장에서 이렇게 패배율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일반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나도 개인인데 불안하다라고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저희는 이 매수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매 패턴을.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매도가 됐던 그런 종목들과 매수가 됐던 종목들도 이 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실전 매매, 실전 어떤 투자 종목들과 한번 대입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거래량 그 편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정말 힘드시겠지만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따라와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이론들과 기초 분석들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